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정 고혜림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이 주말을 앞두고 경제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진영, 김경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미증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흘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중국을 향해 연일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가라앉았는데요. 이 관세발 경기 침체 우려로 페드가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지수 상황 보시면 다우지수 1.23% 상승하며 4만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2.74%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17,166.04포인트로 장 마쳤고요. S&P 500 역시 2%대 상승하며 5,400선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시죠. 미국에서 실업보험 혜택을 처음 신청한 실직자 수가 지난주에 늘어났으나 온건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각 주정부의 실업보험을 처음으로 신청한 실직자 수는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6천 명 늘어나 22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24일 미 노동부가 발표했는데 이는 AP통신이 예측한 22만 명보다 소폭 많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심사를 거쳐 주당 $200에서 $350의 실업수당을 수령한 실직자 수는 12일 기준 184만 1,000명으로 이는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이며 직전주보다 3만 7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미국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 따르면 3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5.9% 줄어든 402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며 이 전문가 예상치인 413만 건도 하회했습니다. NAR은 1, 2월에 계약된 매물이 3월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는 32%로 평균치를 밑돌았고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시장의 전망 역시 밝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최근 유화적인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다시 강하게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이 구매하기로 약속한 보잉 항공기들을 인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국이 미국에 오랜 기간 해온 행태의 한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최근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일부가 인도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의가 순조로우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 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는데 이어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기술적 조건과 양해에 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보면 그간의 하락분을 열심히 만회하려는 듯한 뉴욕 증시입니다.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6월까지 명확한 데이터가 확인된다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도 증시의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연이은 실적 발표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냈지만 필수 소비자 단에서 유일하게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펩시코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치를 공개했지만 EPS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이와 함께 펩시코가 핵심 EPS 전망치를 전년 대비 대체로 변동 없음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에 매물이 출회되며 5% 가까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기술주 섹터는 오늘 가장 큰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특히 M7 기업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알파벳은 지난 1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반독점 재판의 핵심인 온라인 광고 매출이 크게 늘며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 둔화를 상쇄했는데요. 2.38% 상승 흐름을 보였고 시간외 거래에서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은 1.8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생산 장비 수출을 지연하거나 차단하면서 공급망 이전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했는데요. 업계는 미중 간 갈등을 주요 리스크로 보고 향후 애플의 생산 다변화 추진과 공급망 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늘장에서 3.5% 상승분을 켜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올해 6월 미국 텍사스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수백만 대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하지만 투자자들은 기대와 함께 수익화 시점 및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자사 직원 대상 시험 운행을 시작했지만 무인 운행을 위한 규제 승인 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로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엔비디아 주가가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3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주가가 100달러를 다시 넘어선 것은 지난 17일 이후 처음입니다. 3.62% 오르며 기분 좋게 장 마무리됐습니다.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월가는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약세장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이날 랠리와 관련해 이런 상승 움직임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간밤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그래도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 내놓고 있는데요. S&P 500에 해당하는 그런 구성 종목 가운데서요. 157개사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도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관세 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 일부는 완화할 수 있다라는 점도 투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어떤 장이 펼쳐질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경진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정말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체감하진 못하지만 매일 사용하는 전기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 현장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전통적인 발전 설비부터 수소, 풍력, 원자력 같은 미래 에너지 기술까지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죠.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엔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전에 두산중공업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했죠. 2022년엔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꾸고 에너지의 미래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는데요. 이 회사의 뿌리는 무려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력, 원자력 발전 설비를 만드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가스터빈,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소형 모듈 원전 SMR까지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존 발전소용 대형 설비부터 차세대 청정 에너지까지 모두 다룬다는 얘기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건 가스터빈 기술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 묻는다면 지금까지 한국은 가스터빈을 전부 수입에 의존해 왔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가스터빈 기술을 앞으로 수소 혼소 발전, 쉽게 말해서 수소와 천연가스를 섞어 태우는 청전 발전에도 쓰일 수가 있어서 기술 확장성까지 아주 뛰어난 겁니다. 게다가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기존 원전보다 작고 안전하게 만든 핵발전 기술도 개발 중이고요. 해상풍력 터빈, 수소 저장, 리튬 회수 같은 미래 에너지 분야에도 이미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의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또 최근에는 대한항공과 함께 무인 항공기 엔진 개발에도 들어갔습니다.
엔진은 두산이 만들고 항공기 체계는 대한항공이 만든 구조인데요.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무인기 엔진까지? 라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기술력의 뿌리가 같습니다. 복잡하고 고온 고압을 견디는 이 터빈 기술이 항공 엔진에서도 그대로 통한다고 하네요. 또 최근엔 베트남 응이손 2화력 발전소에 두산이 만든 발전 설비가 투입되면서 약 3조 7,600억 원 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책임지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트렌드를 동시에 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와도 방향이 딱 맞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바로 터지진 않지만 국가 기반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종 정부 프로젝트, 해외 수주까지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할 기업이 분명합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두산 에너빌리티,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은 정말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심지어 환경까지 바뀌는 이 시대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한가운데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 삶과 멀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가 켜는 전기, 사용하는 가전, 돌아가는 산업 현장의 뒷배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기술로 에너지 세상을 바꿔갈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들어서 이재명 전 대표의 탈원전 공약에 대한 영향까지 받으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 보였다가요, 살짝 조정받는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 뉴스 알아볼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독일이 방위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며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자동차나 열차를 생산하던 공장들이 무기 생산 기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20여 년간 열차를 만들던 알스톰 괴를리츠 공장은 방산기업 KNDS에 인수돼 전차 부품 생산으로 바뀌었고, 폭스바겐 공장 역시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독일의 올해 방위비는 900억 유로를 넘기며 2020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방산기업들은 최근 3년간 16,000명 이상을 채용했고 대규모 수주를 바탕으로 배당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독일의 내년 성장률을 1.5%로 상향 조정했는데, 다만 제조업 구조 전환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벤처캐피털들이 투자한 이 미국 스타트업 온플랫폼의 경영진 횡령 사건이 불거지면서 투자 책임과 사후관리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온플랫폼에 투자한 국내 VC는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SNS 인베스트먼트 두 곳으로 각각 약 185억 원, 214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블라인드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했지만 SNS 인베스트먼트는 프로젝트 펀드를 사용해 손실 보전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출자자들은 VC들이 투자 이후 사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펀드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심사역의 판단과 횡령 발생 직전까지의 추가 투자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반면 VC 측은 사전에 위험성을 고지했고, 예측 불가능한 경영진의 횡령은 투자 손실의 일반적인 범주에 속한다며 과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내 VC 업계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프로젝트 펀드의 적합성과 해외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일부 해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TI는 올해 1분기 매출 40억 6,900만 달러, 영업이익 13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추정치를 각각 4.1%, 11.3% 상회한 수치며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매출은 11.1%, 영업이익은 3% 증가한 결과입니다. TI는 자동차, 통신,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 아날로그 반도체를 공급하는 만큼 기업 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실적이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2분기 매출 역시 최대 45억 3천만 달러에 전망되며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준인데 실적 발표 직후 TI 주가는 정규장에서 3.67% 상승했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4.7% 가까이 오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다른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서비스나우는 매출 30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4.04달러로 모두 시장 추정치를 웃돌았고 반도체 장비 기업 램 리서치 역시 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회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관세와 경기도나 우려 속에서도 미국 주요 기업들이 견조한 수요를 기반으로 선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징동닷컴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징동닷컴은 자회사인 징동코리아를 올해 인천과 경기 이천에 물류센터를 개설하고 CJ 대한통운 등 국내 물류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며 유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12시간 내 배송,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하며 국내 물류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천 물류센터는 팩커머스 전용, 인천센터는 뷰티, 소비재 브랜드의 물류 대행과 수출 지원을 맡고 있으며 이번 물류 인프라 구축은 징동 한국 직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징동은 아마존이나 쿠팡처럼 직매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사 물류센터에서 직접 제품을 보관하고 배송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징동의 국내 진출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 시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공략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징동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약 228조 원을 기록해 쿠팡보다 5배 이상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시커머스 업체들은 초저가 전략을 내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결제액은 최근 1, 2년 사이에 2배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징동이 더 다양한 품목과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미국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제약사의 정면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국내 제약사 HK 이노엔이 개발한 치료제 K-캡이 미국 내 최종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국 파트너사 세빌라가 진행한 임상 결과 K-캡은 미란성 식도염과 비미란성 역류질환 환자 모두에게 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세빌라는 올해 3분기까지 임상시험을 마무리하고 4분기 중 미국 FDA에 시판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K-캡은 기존 PPI 제재의 한계를 극복한 P-CAB 계열 신약으로 국내에서는 2019년 출시 이후 누적 처방 매출 7천억 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상에서 K-캡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환자에게서 위산 역류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고 약가도 경쟁 제품보다 저렴해 시장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제약사들이 P-CAB 계열 신약으로 경쟁 중에 있으며 국내에선 대웅제약의 팩스클루, 제일약품의 자큐보 등이 시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 알기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던 게 또 2+2, 이 한미 간의 통상협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긴 했었는데요. 자, 일단 한국과 미국은 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가 폐지와 더불어서 양국 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해서 패키지 합의를 하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호재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도 좋은 분위기 전해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장 이야기부터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95% 상승하면서 2,546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전장에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잠시 주춤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 키워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은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4월 들어서 외국인 그동안 4월 10일 단 한 거래일만 매수를 했었고 계속해서 매도 행렬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다시금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 나타나면서 2천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장중 내내 매도폭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4,9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오늘 0.5%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장 막판에 탄력을 키워나갔었는데요. 상승분 일부 반납을 하면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72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포지션 잡았는데요.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 크게 상승해주면서 지수에 상방 압력 가해주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특히 오늘은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요. 하나오션까지 전반적으로 큰 상승 보여줬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2차 전지가 그래도 선방해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개별적인 호재,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 기분 좋게 장 마무리가 됐죠. 그에 발맞춰서 저도 첫 번째 소식은 기분 좋은 상한가를 터치한 애경케미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애경케미칼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오늘 시장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같은 상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는 5월부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가 간밤 뉴욕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자 관련 주가에도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머스크 CEO는 이제 정부 업무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라고 경영 복귀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었죠. 이 같은 소식에 자이글, 메가터치, 대보마그네틱 등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경케미칼은 리튬 2차 전지용 핵심 음극재 소재인 하드카본 시장에 진출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별도의 연구 조직을 꾸리고 완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 상용화를 목표로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증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12년에 설립된 이런 애경케미칼은 생활화학부터 바이오 에너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제품군 확대와 신규 사업 진출로 지속 가능한 화학 소재 기업으로의 전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장에서 이 애경케미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며 거침없이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종가로는 16%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종가 상한가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한가 터치하며 1,360원 선에서 기분 좋게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기대감까지 더해졌다는 점 잠시 후에 또 다른 내용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오늘 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2 한미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섹터가 바로 조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장 초반부터 굉장한 강세 속에서 시작을 하면서 마감까지 쭉 분위기 이어졌는데요. 자, 일단 통상협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역 균형과 더불어서 에너지 안보 또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제안하면서 이 상호 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도 이 협상에서 거론이 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한미의 조선협력이고요. 두 번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조선 쪽이 오늘 수급이 더 크게 쏠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베선트 장관은요,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면서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거쳤다라고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방문하지 않고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존 펠란 미국 해군선 장관이요, 이번 달 30일에 방한을 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방한한 이후에 또 조선과 관련한 행보를 보이겠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조선소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과 미국이 조선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나누자라고 대화를 한 이후에 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급 인사의 방한인데요. 이 업계에서는 펠란 장관이 MRO 사업을 맡기 전에 이 직접 각 업체들의 조선소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방한을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각 조선사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도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호실적을 연일 발표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11%대 상승 속에서 마감을 했고요. HD 현대중공업 여러 가지 호재와 더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7%대 상승, HD 한국조선해양은 52주 신고가 역시 경신했는데요. 6.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이 기자재 테마도 역시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삼형 엠텍은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대창솔루션도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우리 증시였지만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한 건 아니었죠. 오늘 카카오가 이런 장 속에서도 약세를 보여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같은 약세는 이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 지분을 전량 처분하면서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중한 때 5.8% 넘게 떨어지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개장 전 시간외 대량 매매, 블록대 방식으로 보유 중이던 카카오 지분 1,082만 주를 전략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4,133억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3.49%에 해당합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지분 처분이 미래성장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서 풀이가 됩니다. 한편 두 기업은 지난 2019년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소식에 카카오는 연일 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시가부터 0.89% 그래도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연출을 하면서 저가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83%까지 터치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올라와 줬고요. 결국은 3.42% 하락한 38,100원 선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장대 음봉 그리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이야기했던 테마인데 또 다른 내용으로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지난밤에 뉴욕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이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 상승 속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이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죠. CATL이 최근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테크데이에서 이 기존의 리튬이 지배하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CATL은요, 낙스트라에 이중셀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기술은 구체적으로 보자면 기존의 초고속 충전 셀과 또 독립형 보조셀을 나란히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능을 대폭 높일 수 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르면 연말께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한 번만 충전을 해도요, 최대 1,50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아주 멀리까지 운행을 할 수 있어야지만 성능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더욱더 성능을 한 단계 높였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리튬 배터리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리튬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이번의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진현 아나운서가 전해주신 개별 소식과 더불어서 애경케미칼 관련된 소식으로 겹호재 작용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A프로 같은 경우에는 4.55% 상승 마감했고요. 대보 마그네틱은 15%대 두 자릿수의 상승으로 마감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또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 어제 급반등세에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던 한화솔루션입니다. 이 한화솔루션이 장 초반부터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화솔루션은 전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3조 945억 원, 영업이익은 303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증권가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61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증권가에서도 연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의 최영광 연구원은 미국 태양광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시점에서 한화솔루션이 주택용 태양광을 중심으로 사업 다변화를 이루며 가파른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의 이진호 연구원은 실적 개선이 계속될 경우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리레이팅, 즉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한화솔루션은 오늘 장에서 시가부터 1.13% 상승하며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요. 고가는 1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11.63% 상승하며 장이 마무리됐는데요. 어제에도 11% 상승에 이어 오늘 장에서도 11%의 강한 모습 보이며 29,750원에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윗골이 약간 달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어제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 내놓으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면서 목표 주가까지 상향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또 어떤 인물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해도 구글 몇 번이나 쓰셨나요? 검색은 물론이고 지도, 유튜브, 메일까지 이제는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구글. 그 시작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인물로그에서는요, 세상을 바꾸는 질문을 던진 혁신가,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으로 기술과 세상을 모두 바꾼 사람, 바로 레리 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한 학생이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을 만들었는지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레리 페이지는 1973년 미국 미시간주 이스트 랜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컴퓨터 과학 교수, 어머니도 컴퓨터 교육 전문가였죠. 말 그대로 테크 집안이었던 건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5살 때부터 집에 컴퓨터 부품이 굴러다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뒤 스탠퍼드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파트너 세르게이 브린을 만났죠. 두 사람은 연구 프로젝트로 백럽이라는 검색 엔진을 만듭니다. 웹페이지 사이의 연결 구조를 분석해서 어떤 페이지가 더 중요하고 믿을 만한가를 계산하는 기술이었죠. 이 알고리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지 랭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1998년 둘은 구글을 창업합니다. 초기엔 스탠퍼드 기숙사방에서 시작했지만 빠른 검색 속도와 정확한 결과 덕분에 사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구글은 순식간에 세계 최대 검색 엔진으로 성장합니다. 페이지는 구글을 단순한 회사로 보지 않았는데요.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은 기업 안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고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는 조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회의도 간단하게, 의사결정도 빠르게, 실험은 자유롭게. 그 결과 구글은 단기간에 검색을 넘어 지도, 유튜브, 번역, AI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2015년 페이지는 구글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주회사 알파벳을 만들고 그 CEO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그가 단기 수익보다 미래 기술에 집중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레리 페이지가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인 캘리코라는 바이오테크 회사는 노화를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고 키티호크는 하늘을 나는 전기차를 개발했죠. 레리 페이지의 투자 포트폴리오엔 자율주행, 인공지능, 생명 연장, 미래 에너지까지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 페이지는 알파벳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경영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사회 멤버이자 최대 주주로 회사의 큰 방향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자산은 약 1,620억 달러, 세계에서 6번째로 부유한 인물로 꼽힙니다. 그런데도 그는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고 조용히 기술과 인류의 미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구글링하게 되는 요즘. 그 시작점엔 레리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구글은 시작했고 지금도 그 질문은 계속되고 있죠. 다음 인물로그에서도 세상을 바꾼 또 다른 혁신가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 레리 페이지였습니다. 네, 구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또 레리 페이지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리포트 알아볼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산업과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데 오늘은 또 그동안 잘 주목하지 못한 부분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 시선을 좀 두고서 이거 좀 괜찮겠는데? 오늘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걸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요. 2025년 통신장비 시장의 흐름과 투자 기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통신장비 업종의 주가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움직임의 실체를 5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주파수 경매입니다. 2025년 하반기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4GHz, 3.7GHz 대역에 대한 5G 주파수 경매가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으로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파수 경매는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쓰는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확보하면 그에 맞춰 망을 깔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같은 통신 장비들이죠. 삼성전자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로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뿐만 아니라 삼성과 거래하는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KMW 같은 국내 장비사들도 이 흐름을 타고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클이 본격화된다면 그동안 주춤했던 통신 장비 업종의 반등의 신호탄을 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5.5G입니다. 일각에선 5G망 투자도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냐, 6G 준비 들어간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5.5G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6G는 최소 2030년 이후에나 상용화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5G의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이 5G-A 단계에 진입할 시점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전환입니다. 5G에서 6G로 바로 업그레이드 한다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뿐일 텐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한 번은 5G-A, 한 번은 6G 이렇게 요금을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5G-A를 건너뛰게 된다면 결국엔 요금 인상 기회를 한 번밖에 얻지 못하게 되는데 그건 리스크가 크고 수익성도 떨어진다고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단순히 속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기능이 결합된 프리미엄 요금제, 예를 들어 AI 기반 보이스 검색, 보안 강화, 그리고 초저지연 게임 등을 요금제에 얹어서 파는 전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통신장비 인프라의 진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양자 암호 통신, 퀀텀 크립토그래피입니다. 최근 AI, 자율주행, UAM, 도심 항공교통과 블록체인 등 초고속, 초저지연 기술이 필요한 기술들이 떠오르면서 보안도 네트워크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기존의 암호 체계는 뚫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현재는 유선망 중심으로 양자 암호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무선 구간, 즉 휴대폰과 기지국 사이에도 양자 암호가 적용될 수만 있다면 이 통신 장비 인프라 전체의 재편이 필요하게 됩니다. 관련 장비 개발과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파트너사들도 주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래 네트워크 생태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2025년 통신장비 시장 그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오픈랜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기존의 통신장비는 완제품처럼 제조사가 모두 패키지로 공급했죠.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같은 기업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구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무 특정 국가 기술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오픈랜입니다. 장비, 소프트웨어, 부품을 분리해서 각각 경쟁사에 공급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이 구조가 자리 잡히게 된다면 국내 중소장비사들도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삼성전자도 오픈랜 시장에서 확대에 적극적이라고 알려졌고 국내에선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RFHIC 같은 회사들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이유 이제 조금 납득이 되셨나요? 마지막 키워드는 투자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주가 사이클입니다. 실적은 2026년부터 개선되겠지만 주가는 2025년 지금부터 움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건 투자 사이클의 특징이기도 하죠. 기업 실적이 좋아졌을 때 주식을 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흐름을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지금은 PBR이 1배 이하로 떨어진 상태, 역사적 저점 구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구간 이후엔 항상 3, 4년의 상승기가 있었고 2025년 통신장비 업종의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이 바로 저점에서 선점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 리포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G 주파수 경매부터 양자 암호 통신, AI 프리미엄 요금제와 오픈랜 정책, 2025년 시작되는 주가 사이클까지 총 5가지 키워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리포트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비록 조용하지만 곧 뜰 업종을 찾는 힌트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섹터인데요. 오늘 이렇게 알기 쉽게 딱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늘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장이 안 좋았어서 그동안 아쉬움에 한 소리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주말을 앞두고 오늘장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으니까요. 한번 마무리도 기분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진 아나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미국장과 국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만 전하다가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니까 저까지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무역전쟁 해소 기대감과 함께 이제 외국인들도 국장에서 돌아오기도 했고 계속해서 이렇게만 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네요. 네, 그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시장아 계속 이렇게만 가라 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정말 거북이 같이 올라갔지만 언젠가는 빨간불 켜는 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포트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진현 아나운서 저 아까 리포트 굉장히 유용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분 좋은 커플링, 하지만 언제까지? 지금 시장이 이번 뉴욕 증시는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또 그에 발맞춰서 우리 증시 역시나 커플링 되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일각에서는 변동성이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시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런 기분 좋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좀 차가운 시선을 내비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정말 언제 될 것인지 이 시기에 대해서도 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뉴욕 증시의 이 같은 상승세가 좀 정상적인 상승세라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또 전문가의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분 좋게 또 다행스럽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 상승세가 유지될 것인지는 정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심정으로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 기분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럼 또 한 줄로 짧게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줄로 요약하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네, 커플링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좀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커플링 되어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은데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아주 기분 좋게 장이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반가웠던 건 바로 외국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한 날이 단 한 거래일밖에 없었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총 2거래일 매수 우위를 보인 날이 왔습니다. 외국인들 이제 슬슬 돌아오려는 걸까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진정세 들어서긴 했는데 계속해서 또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율까지도 확인을 하시면서 무역수지와 연동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요. 이런 실적들도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장 웰컴백 외국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참 좋으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